뭐 나라가 날 위해서 해주는 게 뭐야? 오늘은 에도 시대에 끔찍했던 일본의 풍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7세기 후기 에도 시대는 병농 분리 정책과 농상 분리 정책에 의해서 무사는 생산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행정도시인 조카마치에 모여서 거주했고,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존인이라고 불리며 경제적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80%에 달하는 인구인 샤쿠쇼라고 불리는 농민들은 무사나 상인이 될 수 없었고 오로지 농사만 지어야 했습니다. 농사 짓다가 도시로 올라가서 뭐 물건을 팔면 상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직업이라는 게. 근데 농민들은 그게 안 됐어. 그냥 태어났으면 평생 동안 농사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분 이동이 전혀 되지 않았고 농사만 평생 짓고 사는 사람들을 샤쿠쇼라고 불렀어. 그래서 제가 백성이라는 한자를 쓰긴 하지만 일부러 농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사람도 백성이고 상인도 백성이고 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농민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덕분에 이 시기에는 경지 면적이 2배로 증가하고 생산량은 약 4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이를 종합하면 농민 1인당 생산량은 어느 정도 증대되어서 오사카와 에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상업적 발전은 일본 전국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영국처럼 공업화나 산업혁명이 나타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생산 방식을 고안해냈는데, 이게 바로 소농가족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병농분리와 농상분리를 포함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던 정권 때문이었는데, 막부를 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 중에 농민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세금을 거두어라 라고 하기도 했고, 막부의 관리들은 참깨 기름과 농민의 세금은 짜면 짤수록 나온다 라고 했을 만큼 해마다 세금은 늘었고, 자연스럽게 농민은 아무리 많은 자식을 낳고 생산량을 늘려도 과도한 세금으로 대를 이어 점점 궁핍해져 갔습니다. 조선통신사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데, 시골 농민들은 1년 내내 경작을 해도 다 관하로 들어가고 풍년이 들어도 콩 반쪽도 잇기 어려워 스스로 처자를 팔아먹기까지 하니 빈부가 균등치 않음이 다 국법의 폐단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민은 막대한 세금을 지면서 사회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막번에서는 농민을 가혹하게 통제했어요.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세금을 시게 물렸냐 하면 세금만 한 50%, 60%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한 500만 원 벌면 250만 원 그냥 생으로 나라에다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복지가 대단히 좋냐? 그것도 아니야. 뭐 나라가 날 위해서 해주는 게 뭐야? 싶은데, 나라는 나의 생활을 제한해. 내가 못하는 것만 엄청 많아. 노후를 챙겨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1649년에 발령된 포고문을 보면 오직 경작에만 힘을 기울여 잡초를 잘 제거하고, 낮에는 경작에 힘쓰고 밤에는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짤 것, 퇴비가 중요하니 변소를 넓게 만들 것, 쌀을 많이 소비하지 않도록 할 것, 남편을 업신여기고 차를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여자는 이혼시킬 것, 배부르지 않고 번거로울 뿐인 담배는 피우지 말 것 등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고, 1700년대 초반에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쌀밥을 제한하고 평소에는 철저하게 쌀과 잡곡을 섞어 잡곡밥을 먹고, 촌장 이하 모든 농민은 하의, 무명옷, 물들인 의류 착용 금지를 시키는 등 농민의 일상생활까지 전부 다 규제하려고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농민들은 최대한 토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고 집안을 이을 수 있는 최적의 가족의 조합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바로 소농가족이었던 거예요. 소농가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굉장히 적은 인원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한 4명에서 5명, 많아봐야 6명 정도로 구성된 가족이 소농가족이에요. 이 과정에서 나타난 풍습이 바로 마비키, 낙태, 아이 버리기 였는데, 이 3가지 방법은 모두 인위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조절하는 방법이었지만 이 방법이 조금씩 달랐어요.
당시 낙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농민의 인구 조절 방법은 주로 마비키와 아이 버리기였습니다. 아이 버리기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말 그대로 아이를 버리는 행위인데, 에도시대 초기에는 그냥 길가에 아이를 버려버려서 개들이 잡아먹는 경우도 있었는데, 에도시대 후기에는 척박한 지역을 제외한 일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가급적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그래도 아이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이름이나 나이 등을 적은 메모를 포대기 안에 넣고 개게 잡아먹히지 않을만 하면서도 인적이 좀 적어서 내가 아이를 버리는 걸 누가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적이 완전히 끊기진 않아서 누군가가 내 아이를 발견하고 주워줄 수 있는 시간인 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에 특정 인물의 집 앞이나 길가에 버리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스타일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방법이 이 마비키라는 방법이에요. 마비키는 원래 곡물이나 과실수에 열매가 너무 많아서 빽빽하게 자라지 않도록 중간중간 속간에서 공간을 띄운다 라는 농업 용어에서 온 말인데, 글자 그대로 사이 띄우기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봉기인 이키가 3,000번이나 있을 정도로 농민의 삶은 피폐했고,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양식을 축내는 새로운 식구가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워지자 당시 의학기술로는 자녀 억제책을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막는 하나의 방법으로 마비키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거죠. 마비키는 보통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건강한지 허약한지 등을 점검하고 나서 가족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명백한 살인이긴 하지만 마비키가 아니더라도 워낙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에도시대 전기에는 농촌 지역에서 죄책감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면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살아? 싶겠지만 일본인들은 이 마비키에 코카에시라고 불리는 아이 반환이라는 구실을 붙였습니다. 아이를 되돌려준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신에게. 에도 시대에는 7살 이전의 아이들은 신의 아이라고 불렸는데,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환경이었기 때문에 호적에도 쉽게 올리지 않아서 보통 7살이 넘어야 비로소 가족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7살까지는 나의 아이,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 신의 아이이기 때문에 7살 이전의 아이가 사망하면 원래 부모인 신에게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믿으면서 7살까지 아이는 신에게 달린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원래 제목은 센과 치히로의 카미카쿠시예요. 카미카쿠시가 뭐냐면 7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사라졌어. 어디?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나? 누구한테 납치를 당했나? 나쁜 일을 당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어린아이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아이를 숨겼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지. 내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신이 아이를 숨긴 거야. 그래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행방불명이 아니라 이 센과 치히로는 신이 데려가서 지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지상에서 사라져서 어디로 갔어? 귀신들의 세상으로 갔잖아. 그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을 들으면 되게 놀란대. 신이 숨긴 뭔가 되게 미스터리하고 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러면 범죄 스릴러가 된다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한 명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신께서 나에게 잠시 맡긴 아이니까 신의 소속이므로 언제든 신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그냥 이번에는 내가 키우지 않고 신께 돌려드리기로 했다 정도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신에게 반환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마비키는 제도적으로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이 관습이 정말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논란이 있었는데, 마비키가 존재했다라는 문서가 다수 발견됩니다.
에도 말기의 농학자 사토 노부히로는 대화와 오슈 지역에서는 매년 16,000명에서 17,000명이, 가즈사 지역에서는 매년 3, 4만 명이 속간해지고 있다 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 스노다 도자에몬이라는 사람이 1683년에서 1735년 자기한테 있었던 온갖 사안들을 다 기록한 문서가 있거든요. 만사각 서장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도자에몬이 10명의 아이 가운데 3명을 태어나자마자 눌러서 되돌렸다 라는 기록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10명을 낳았는데 3명을 어떻게 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죽인 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부끄러워해서 뭐 감추려는 생각도 없고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기록한 것이야말로 이 마비키 행위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기 아기를 눌러서 되돌려 보냈다 라든지 아이를 되돌려 보냈다 라고 보통 적었는데, 특이하게 자기의 하녀가 그 하녀의 아이를 마비키 했을 때에는 죽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독특하게. 이게 무슨 내로남불이지? 내가 하면 마비키고 하녀가 하면 죽이는 건가? 근데 맞아요. 이건 이 하녀가 낳은 아이는 미래에 자기의 노비가 될 나의 재산인 건데, 나의 미래의 재산을 이 하녀가 재산상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또한 16세기 중기에 일본에 와 있던 포르투갈인 예수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1567년 기록에 당시 일본에서 성행하던 마비키에 대해서 일본의 여성은 기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기 목을 다리로 눌러 죽여버린다 라는 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마비키에 대한 기록은 일찍부터 남아있고 에도 시대에 전국적으로 유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비키를 할 때 보통 아기들을 눌러서 되돌렸다 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마비키는 눌러서 죽이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뭐 강해버리거나 생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이 존재했다는 건 일본의 자장가의 마비키를 암시하는 구절로 알 수 있는데, 자장가가 이래요. 자장자장 잘 자거라. 자지 않으면 강해버린다. 자장자장 잘 자거라. 자지 않으면 묻어버린다. 자, 이렇게 아이를 강에 버려서 마비키할 경우 일본 요괴 중 하나인 갓파가 된다라는 설도 있어요. 이 강에 사는 요괴인 갓파는 1m 정도의 키에 원숭이나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새 같은 부리가 달려있고, 등은 거북이 등껍질이며 손 발에는 물갈퀴가 달려있고 정수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이 차 있는데 이 물이 다 말라버리면 죽는다고 해요. 이 갓파들은 사람들을 물속으로 끌어들여서 빠지게 하거나 강에 빠진 사람들의 엉덩이에 있는 구슬인 시리코다마를 빼가서 죽이거나 바보로 만든다라는 요괴인데, 이 갓파가 마비키가 된 아이의 사체가 강변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썰이 있어요. 혹은 다른 아이들이 이 마비키, 속가내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도록 어른들이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에 아이를 빠뜨려 죽이는 게 부모가 마비키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갓파에 의해서 강에 빠진 어린아이들이 죽은 거다라고 포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요괴다라는 썰이 존재합니다. 하필이면 또 키도 1m밖에 안 되고 얼굴도 사람 얼굴이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계속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데 쟤네들은 왜 죽었어? 그러면은 쟤네들 부모가 빠뜨려 죽였대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 강에 사는 요괴가 쟤네들을 잡아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러한 결과 에도 시대 초기에는 전란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경지 면적도 늘고 생산량도 증가했으나 기이하게 인구가 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막부가 인구조사를 시작한 1721년에는 2600만 명이던 인구가 1792년에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약 2500만 명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첫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0년이 지난 뒤인 1828년에도 2720만 명으로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상태로 계속 그냥 꾸준히 유지가 됐어요. 물론 어린아이를 이렇게 죽이거나 버리는 경우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근대 사회에서 일어나곤 했어요.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버린다던가 어쩔 수 없이 뭐 아이를 죽인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기는 했지. 근데 일본은 독특하게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가까운 나라인 조선만 봐도 비슷한 시기인 1669년에는 510만 명이던 인구가 1817년에는 790만 명을 기록하면서 기근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 번씩 줄거나 유지가 된 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반면 일본은 막부가 붕괴될 때까지 약 250년간 꾸준히 평균 2,700만 명이 계속 유지가 된 걸 보면 자연재해나 단순한 굶주림만이 원인이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자 번으로서는 군사적인 목적이나 각종 공사에 동원하고 세금을 거둘 백성의 수가 늘어나질 않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원래 늘어나야 되는데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세금을 늘어나는 인구한테서 계속 걷어야 되고 공사에도 동원을 해야 되고 다양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백성의 수가 늘어나질 않으니까 점점 손해가 나는 거고, 백성들로서는 가족의 수를 좀 더 줄여서 번에 시달릴 일을 줄이는 게 나름대로 소극적인 반항이자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각지의 다이묘들이나 지식인들은 농민들이 사치를 위해서 마비키를 한다라며 비판했고, 더 많은 아이를 낳아 길러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하라고 다그칩니다. 1754년에 작성된 문서에는 1600년대 말쯤까지는 집마다 자녀를 5명에서 8명은 낳아 길렀는데 요즘에는 한두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르지 않습니다. 되돌린다고 표현하면서 낳자마자 그 부모가 잔혹하게 처리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에도 시대 중기인 18세기 중반까지는 각종 출판, 육아 관련 공문서에는 책에 주로 마비키를 비판하고 금지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막부의 금지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비키는 계속되어서 기근이 있으면 농촌에서는 영유아를 압살하거나 교살하거나 익사시키거나 생매장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를 죽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농민들은 마비키를 함으로써 에도 시대 후기에 일본 전체 1인당 소득 수준은 향상될 수 있었고, 무조건 많은 아이를 낳아서 가난하게 기르기보다는 적은 수의 아이만 잘 먹이고 잘 입혀서 기르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녀가 많은 건 삶의 족쇄가 된다라는 보후벤이라는 말이 동일본 쪽에 널리 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비키라는 형태로 산하 제한을 통해서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가족은 마을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가족이 근면하게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여성들까지 총동원되어야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일을 해야 되는 아이 엄마나 마지가 아이를 돌보느라 시간을 빼앗기니 농사일을 전반적으로 망친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애가 8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막내한테 또 잡혀가지고 계속 애를 돌보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농사일을 못 한다는 거죠. 에도 시대의 농민들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는데 옛날 한국의 여성 이름 중에 망년이나 말년이라는 이름이 많았던 건 지금 막 태어난 이 딸이 마지막이고 다음에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란다 라는 기원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에도 시대에도 비슷하게 도메나 스테라는 이름이 존재했다고 해요. 딸이 더 태어나는 게 멈추면 좋겠다 라거나 딸이 더 태어나면 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에도 시대 일본에서도 첫 아이가 남자아이면 마비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왠 줄 알아요? 대를 이을 아들은 어쨌든 한 명은 무조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첫째 아이를 남자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첫째를 여자아이를 낳고 둘째로 남자아이를 낳으면 온 가족이 농사를 지을 때 이 첫째인 딸이 둘째인 남동생을 돌볼 수 있으니까 꼭 한 명이나 두 명의 누나가 남동생을 돌보는 구조가 생긴 거죠. 자, 아무리 정부에서 막아도 이렇게 마비키가 당연하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19세기가 되면 여러 번들은 농민에게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아서 길러라 라고 협박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라카와번의 한 번주는 무당에게 마을을 돌면서 죽은 아이의 신이 들린 것처럼 연기를 하게 하고 불교의 지옥 그림을 인쇄해서 영지 내에 각 마을에 나누어주고 이 마비키의 죄악상을 설교하는 방법으로 마비키를 막았고, 또 5 이상의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는 매년 쌀 한 가마니씩을 포상하고 영지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일일이 영주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영주가 이름 붙인 아이를 죽이진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든 이웃마을의 여성들을 데려와서 영지 안의 미혼 남성과 결혼을 시키는 등 영지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고안해냅니다.
아이즈번에서도 아이를 낳을 때마다 수당을 지급했고 실제로 한 농민이 넷째 아이를 낳고 보육료 지급을 요청해서 번의 관리가 제출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한 자로서 남자아이와 손자를 합쳐 10살 미만의 아이가 네 번째 태어났음에 틀림없습니다. 영주님의 어진 정치의 취지에 따라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거두었는데 많은 수의 아이를 양육하려니 여러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기른다고 농사일도 하지 못해 더욱 곤란에 처했으므로 이에 보육료를 신청합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문서예요. 이게 그냥 문서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요청을 해서 돈을 지급을 했다 라는 거지. 이 외에도 규슈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5년 동안 해마다 쌀을 양육수당으로 주고 여성이 임신하면 임신 신고서를 제출하게 해서 함부로 마비키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가 있는 집에 양육수당을 주었지만 이 수당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사실 뭐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런 기록을 보면 번주들은 마비키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고 그중 몇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전반적으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위생, 예방의학 수준이 올라가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건 물론 영유아가 태어나서 7세를 넘길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니까 마비키가 점점 아이를 죽이는 데 드는 그 죄책감과 거부감이 조금씩 커져가요. 옛날에는 어차피 이거 신이 준 아이고 내가 키워봐야 7살까지도 못 클 텐데 지금 죽이는 거나 7살 돼서 죽는 거나 뭐가 달라?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거의 모든 아이가 7살을 그냥 넘길 수 있으니까 키우면 잘 클 텐데 내가 진짜 죽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예전에는 어차피 키워봤자 전염병이나 기근으로 죽는다고 체념했는데 이제는 성인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커졌으니 한번 잘 키워보자 라는 인식도 생겨났고 그러면서 마비키보다는 아이를 버리는 방법이 죄가 좀 더 가볍다라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곡창지대인 서일본, 도사번의 하급무사는 여자아이를 마비키하기보다는 차라리 키워서 유녀로 파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딸이나 와이프를 돈이 없을 때 그냥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유녀로 파는 경우가. 자, 그렇게 19세기가 되면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지만 마비키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산모의 배 안에서 처리하는 낙태 그리고 아이를 일단 키워보다가 여러 사정상 도저히 불가능할 때 아이를 버리는 행위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에도 후기에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버려야 될 때는 아이가 죽지 않을 정도의 시간에 내가 지켜보면서 아이가 거두어지길 바라는 그런 방식이 고착화가 된 거죠. 이 마비키는 메이지 시대에 와서야 인구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됐는데 농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몰래 마비키를 지속했고 1930년대까지도 일부 지역에는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농민들이 자기 아이를 눌러 죽이는 끔찍한 풍습인 마비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아이를 죽인 농민만이 너무나 잔인하다고 할 게 아니라 과도한 세금을 요구해서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죽이게 만든 정부가 더 잔인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에도 시대에는 뭐 다양한 일본식 문화가 꼽혔고 일본의 르네상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둠도 함께 존재했다라는 걸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